호주, 영국, 미국이 각 나라 이름의 첫 글자를 조합하여 새로운 안보 동맹체 오커스를 결성했습니다. 지난 15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화상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더욱 강력한 안보 동맹체를 만들기로 결의한 것인데요. 세 나라는 역사적으로 앵글로 동맹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이미 파이브 아이스 사무첩보 동맹으로 전세계 극비 정보를 교환하는 나라들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호주는 4자 안보협의체 쿼드 회원국이기까지 하죠. 그렇다면 왜 굳이 새로운 안보 동맹체가 필요한가? 대답은 익히 알려진 대로 팽창하는 중국에 대한 그물망식 맞춤형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커스를 결성하면서 미국은 64년 전 영국에 제공했던 이래 처음으로 호주의 핵 잠수함 기술을 18개월 동안 전수해주겠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고위 관계자는 핵잠 기술 이전은 이번에 단 한 번 호주에게만 특별히 허용하고 다른 나라에는 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해군 작전 반경을 전 세계 바다로 확장하여 미국이 국제 경찰 노릇을 할 수 있게 한 핵심 기술이기에 굉장히 내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커스 결성에서 가장 득을 본 나라는 호주라 할 수 있겠죠. 호주는 17세기 해삼을 수입하기 위해 찾아온 중국 상인들을 받아들였는데 3천여 명의 중국인들이 뉴사우스 웨일스 지역에 정착해 이권을 확장하기 시작하자 때마침 골드러시가 한창이었던 호주 백인들이 중국인들을 경계하며 호주 정부가 이민을 상당 부분 제한한 역사가 있습니다. 요 근래 수년간 호주는 중국 자본의 침투로 치솟는 부동산 각세, 호주인들이 도심에서 밀려나고 대학 가는 중국 유학생들로 가득 차며 한반도타 항구가 중국에 넘어간 상황에 호주 역시 다윈항을 중국에 장기 임대를 내주고 정치인들에게 중국 자본이 기부금을 살포하며 정치에까지 차이나 파워가 들이우자 모리슨 총리는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해 중국을 금지하는 17세기와 유사한 일을 겪었습니다. 중국은 크게 반발해 호주산 와인, 소고기, 철광석 등을 수입 금지하여 갈등이 매우 커졌는데 미중 갈등과 더불어 호주와 미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오커스 결성에 중국은 극도로 무책임하고 편협한 처사라고 크게 비난하며 오커스에 대항하기 위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인 CPTPP에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CPTPP는 오바마 미 전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위해 추진한 협정으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배제시킨 후 2018년 호주, 캐나다, 칠레, 일본, 뉴질랜드 등 11개국 참여로 체결된 바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 왕원타오 장관은 뉴질랜드 데미안 오코너 통상장관에게 가입을 위한 전화로 컨퍼런스 콜을 열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파이브 아이스의 일원인 뉴질랜드가 CPTPP의 행정을 도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한국이 포함된 세계 최대 무역블록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 자협정에 이어 주도권 싸움에서 큰 힘을 얻게 되나 중국의 가입이 받아들여질지 희박해 보입니다. 오커스의 중국 외에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가 또 불만을 터뜨리고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영국, 독일과는 한일 관계만큼이나 껄끄러운데 영미권 국가들의 모임 오커스에는 영국이 참가하고 파이브 아이스 추가국에 독일도 거론되며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국제 질서에 소외되는 구도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 호주가 900억 달러 상당의 디젤 잠수함 12척을 프랑스에서 구매키로 했는데 핵잠을 만들 수 있게 된 호주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한다 밝혔기 때문입니다. TV 프로에서 장이브 르크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뒤통수를 맞았다. 우리는 호주와 신뢰관계를 맺었는데 배신당했다며 프랑스 정부의 불만을 가감없이 표현했습니다. 프랑스는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과 아프간에서 있었던 대테러 작전에 미국과 협력했는데 막상 오커스 결성에는 전화 한 통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잠 기술을 전수하는 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죠. 한국은 최근 군사 관련 제한이 상당 부분 해제되면서 선진국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 이미 개발은 모두 완료했는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신무기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한 SLBM의 필수적인 핵잠수함은 아직 보유하지 않았지만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미 해상체계 사령부 제임스 캠벨 프로그램 분석가는 2019년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잠 기술을 이전하는 것에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구형 핵잠에 대여 또는 구매를 지속적으로 타진했지만 매번 거절당해왔습니다. 그러나 미중 분쟁이 격화되면서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대중 견제를 위해
한국전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핵무기가 아닌 핵잠수함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재처리할 수 있다는 의향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사용할 핵잠 원자로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저촉받지 않는 사우디와 함께 개발한 스마트 원자로를 사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이스트의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이정익 교수에 따르면 스마트 원자로는 미국 기술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일체형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취했고 설계에 사용된 장비들과 안전해석 소프트웨어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남은 과제는 핵 연료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만 군용 농축 우라늄 수출을 금지하는 미국 현행 에너지법 123조에 의해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어려우며 미국 외 영국이나 프랑스에 눈길을 돌려도 마찬가지로 미국 에너지법 123조와 유사한 법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이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9월 16일 미 원전 당국이 발전을 남은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공식 승인해서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핵물질을 재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원전 가동 이후 40여 년간 17,500여 톤의 폐연료 공이 쌓였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를 재처리할 경우 핵 폐기물 문제도 해결하며 자체적인 핵 연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해군은 2019년부터 핵잠수함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거론해왔고 10월 말 매년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핵잠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이며 연말까지 한국형 핵잠 개발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카이스트 이정익 교수는 20% 전홍축 우라늄만으로도 원자로 설계를 최적화하면 적어도 10년 가까이 핵연료 재장전 없이 운용할 수 있다 하며 작전 시는 전력 운전을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20% 이하 저출력 운행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주기적인 유지 보수 기간과 연료 재장전 기간을 잘 맞추면 성능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핵잠수함은 재래식 디젤 잠수함에 비해 무제한 잠행이 가능하고 소음이 거의 없어 발각될 우려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수중 작전 기간도 디젤이 최대 2주인데 비해 핵잠은 3에서 6개월 정도 되고 잠항 속도 역시 시속 37에서 47km로 3배 정도여서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6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이 개발하게 되면 한국형 SLBM처럼 세계 7번째 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신무기들을 차례로 배치해 나가는 한국을 보며 한없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주변국이 무장을 더해가는 와중에도 전쟁 범죄에 묶여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일본입니다. 일본인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 브라질, 한국도 핵잠수함 도입하니까 일본도 도입하라. 보통 동력 잠수함 따위 현대전에서는 쓰레기야. 즉시 타이게이형 건조는 중단해라. 한국군이 위성으로는 탐지하기 어려운 국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중 발사 실험에 성공했어.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를 탑재할 수 있는 3만 톤급 병항모 건조 사업에도 착수했다. 정치권에서는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강해지고 있어. 한국은 이제 SLBM도 성공했고 머지않아 핵잠수함도 가지니까 일본은 계속 한국을 조소하면서 혐한의 현실 도피하고 있으면 돼. 호주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 배치, 한국은 잠수함 발사형 탄도미사일 개발, 일본 주변의 군사균형이 바뀌어가는 가운데 일본만 남겨지는 거 아닌가 불안하네요. 실제로 잠수함 건조 기술과 원전 건설 기술에 가장 허들이 낮은 건 일본이라고 하지만 일본은 정치적 허들이 너무 높아. 한국도 일본 정도는 아니지만 잠수함 건조와 운전 기술이 있어. 그리고 이쪽은 정치적 허들이 충분히 낮지. 일본은 지금의 독트린을 유지하는 한편 잠수함 전력을 원자력 동력으로 하는데 장점이 적어 한국도 그 부분은 같을 텐데 왜인지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열망이 강해. 사실 전략 핵잠과 핵무기가 갖고 싶은 거겠지. 그다지 군사적인 합리성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여차하면 SSBN을 자력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돈과 시간을 들이면 틀림없이 가능. 막을 수 있는 건 정치적인 장벽뿐이지만 점점 낮아지고 있지. 호주가 핵잠수함 8척이라니 진짜야? 한국 원자력 잠수함 계획도 그렇지만 원자력 잠수함이란 군사대국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너무 놀라워.
원자력 잠수함은 이전부터 구상이 있던 한국도 최근 도입을 발표하고 있어요. 솔직히 필요성은 모르겠지만 2021년이 되어 짧은 기간에 한국, 호주가 잇따라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결정했다고 하는 건 큰 뉴스라 생각해요. 미국이 호주의 핵잠 건조를 백업할 거라 해 좋지 아니한가. 하지만 틀리더라도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는 지원하면 안 돼. 한국군은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하고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없어졌어요. 또 원자력 잠수함의 개발도 시야에 넣고 있습니다. 이는 북핵에 대응하는 움직임입니다만 한국의 핵무기 개발 우려가 높아집니다. 호주는 원자력 잠수함, 한국은 항공모함, 여왕폐하에 영국 해군도 전개, 프랑스 해군도 행차, 독일도 오고 있다. 북한이 중공의 앞잡이가 되어 미사일 쏴대며 날뛰고 있어. 이건 냉전이야 틀림없어. 일본주의는 긴장감이 엄청난데 총리 선거 따위로 떠들고 있을 때가 아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